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그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굉장히 혼이 났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당대표 사태로는 좀 깔아앉으면서 더 좋은 미래 등이 요구했던 전면적 인적 쇄신론, 사퇴론, 당직자 뭐 이 부분들 속에서 본인의 소통 그 제대로 못한 탓이다 하고 나가고 있다는데 상당히 조용한 가운데서 이렇게 이 발밑에는 여러 가지 모색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그 체포동의안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가결 같은 부결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폭풍이 상당히 휘말렸지만 당시 아마 제 생각에 그 이재명 대표 입장이 상당히 억울했을 거예요. 본인이 지난해 8월달에 무려 77.77%의 득표율로 당 대표가 됐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1년도 안 됐는데 물러가라. 진짜 아마 본인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약간 좀 기시감 있는 게 들었어요. 뭐냐면 2002년도에 당시 대통령 후보에 선출됐던 노무현 후보가 그때 당시 72% 득표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됐었는데. 국민경선인데 72% 예, 됐어요. 나 중간에 이인재하고 중간에 사퇴하는 바람에 그 결과적으로 72%를 됐는데 그렇게 압도적으로 된 후보가 지지율 떨어지니까 대단했죠. 물러나라. 그리고 그때 공교롭게도 그때 정몽준 그때 이제 2002 월드컵 한일 월드컵 때 축구협회 회장이었던 정몽준 씨가 한국이 4강을 달성함으로써 갑자기 국민적 인기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1등으로 치솟으니까 그때 후보 단일화 해야 된다. 우리가 이해창한테 한나라당 이해창한테 주면 안 되니까 후보 단일화해서 당신은 후보 내놔라는 소리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때 노무현 후보의 심정이나 이재명 지금 당대표의 심정이 똑같지 않을까요? 아니 이렇게 당의 공식적인 그 이 절차대로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된 사람을 당대표나 후보를 상황이 어려우니까 물러나라? 야 이거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기시감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 지난 한 달 전에도 그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재명 당대표가 노무현의 길을 좀 갈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던 거죠. 아시다시피 2002년도 노무현 당시 후보가 어떤 일을 합니까? 말 그대로 백색간도 진일보를 하지 않습니까? 사직생을 하는 거죠. 후보 단일화 받겠다. 그건 난리가 났잖아요. 뭐 지금 채권들을 안 됩니다. 그런데 후보 단일화 받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 정몽준하고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받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당원 투표 대결하려고 했는데 정몽준 입장에서는 당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당원 별로 없다. 여론조사 경선하자고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사실 엎어질 뻔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노무현 후보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때 받아들였을 때 제가 당시 그 국회 출입 기자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노무현 안 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노무현 후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 당선까지 가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재명 당대표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이번에 한번 이 가결 같은 부결이 있고 소동이 있고 잠잠해졌다? 그럼 이게 가면 그 검찰이 더 이상 구속영 청구 안 하나요? 아마 또 날라올걸요. 이번에는 뭐 다른 명목으로 또 하나 또 날라오고 또 그다음 거 또 날라오겠죠. 지금 문제는 총선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더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김문기 처장을 안다 모른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먼저 유동규 정인 노고당 그 다음에는 국정감사장이 했던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 그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진짜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2002년도 노무현 후보의 그런 절박한 심정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런 당시의 노무현과 같은 그러한 행보를 할 생각이 아직은 없어 보인다. 과연 그래서 기껏 놓은 이야기가 질서 있는 퇴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질서가 있든 없든 퇴진이라는 말 그 자체가 놓은 순간은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입지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떠밀려서 가기보다는 자신이 뭔가 던지고 희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걸 해서 돌파구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라는 그게 법의 영역으로서 정리가 끝났어야 됐어요. 근데 뭐 다시 또
구속영장 치고 하면은 또 계속 뭐 사법 그 영역으로 있을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론조사 뭐 대표적으로 사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현사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국회 체포 동의안이 잘 된 거냐 뭐 하는 거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사실 사법 영역에서의 그 여론조사 나온다면 그야말로 한쪽으로 판이 딱 기울어야 돼요. 7대3 이상으로 기울어지면서 판명하는데 내가 노상 이야기는 그 모든 조사의 여론조사가 국민들 식에서 보면은 프레임 여론조사로 이야기했는데 진영 여론으로 많아봐야 한 50, 적어봐야 45 여기에서 그냥 이제는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정치적 쟁점으로 이제는 넘어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후에 이 사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국민들로 봐갖고는 이제 이렇게 되니 이재명 대표로는 국민 여론상 버틸 수 있는 그 어떤 여론의 환경을 만들었다고 보니까 쉽게 아마 물러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로 인한 그 리스크 문제는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전망은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윤석열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그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상황이 다음 총선까지 가주기를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일부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다룬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다 말입니다.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설사 이것이 중요한 이점이라도 초기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사법 리스크를 주도를 해가면서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이득을 볼지 몰라도 이거로 인해서 한 1년간 끌어버리면은 그런 어떤 그 이득은 다 소멸돼 버리고 없는다. 오히려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역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 문제는 서로 정치적 계산이 이리 달라지고 여론이 어떤 사법에서 정치 영역으로 넘어가려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지금 이 해결이 될 초심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건대는 답답한 이 상태에서 저희 사법부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은 현 이런 구도에서 다음 총선까지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저는 전망해요. 저는 그 이재명 리스크 문제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여권이 그 김만배의 저 대장동 그 특혜 네. 어디서 왔는가라고 봤을 때 이재명의 사법적 문제까지도 정리해주는 저 역량이 부패한 그 법조인 50억 클럽 이런 데서 김만배의 힘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남욱이 등이 하던 대장동 사업을 50억 클럽을 뒤에 업고 김만배가 뺏은 거죠. 그러면서 김만배는 이재명의 사법적 문제나 성남시의 여러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한국 최대의 이 법조 로비스트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대장동 사업도 한국 최대의 당군 이래 최대의 수익 사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저는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이 이 대목에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저는 이재명은 못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대 한국의 대선 후보 중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저렇게 무리를 빚고 그 사업이 서민들의 주거와 관련되는 문제인데 저런 식으로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전부 검찰이 100% 올가미를 세워서 나는 깨끗했는데 다 뒤집어 쓴 거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윤이 가더라도 이재명도 같이 가지. 이재명이 살아나서 윤에 망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망하는 것은 이재명의 해생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그 정도면 문 닫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저는 저런 식으로는 해생이 불가능하고 최근에 보면 호남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거의 만정이 떨어지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호남 지지율,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 이재명이 무슨 뭐 자기 주자로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24%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주당이 내가 볼 때는 어느 시점에서 다 용기를 가지고 총선 전에 교체를 해야 된다. 그게 정상적인 민주주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제가 봤을 때 이 나라는 그야말로 이 트럼프식 민주주의로 가게 될 거라 이렇게. 아까 우리 차 교수 이야기 중에서 협상 이야기했는데 그때 아마 생각이 났었는데 트럼프 협상법 책도 나오고 했잖아요. 예. 그 트럼프 협상법에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위배되는 걸 했는데 트럼프 협상 끝까지 표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가 파토 낼 거라고 생각하게끔 한다. 그래야 그 협상을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윤석열 대통령 완전 거꾸로 갔어요. 그게 기시다로 보면 천사 같은 이런 그 협상 상대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방통위원으로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 최민희 전 의원이 됐어요. 네. 근데 우리 최민희 전 의원이 전에 이재명 대표를 성공한 전태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걸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이게 성공한 전태일이다. 그 이야기 했을 때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자기 이렇게 살아온 길을 보면은 전태일과 뭐 비슷한 걸 수도 있고 전태일 열사는 분신했지만 본인은 어쨌든 사법고시를 하고 시장을 하고 도지사를 하고 대선 후보도 하고 당 대표도 했으니까 뭐 성공했다 볼 수 있잖아. 성공한 전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차 교수님이 이재명을 노무현의 길을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민주당은 저는 나름대로 이 권위에 맞서서 싸워온 정당이고 자유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기득권에서는 뭐 자유로울 수는 없죠. 이게 이념 정당도 아니고 그게 그렇지만 이 권위에 맞서 싸웠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이재명이 권위에 맞서 싸울 것이냐 저는 싸운다고 봅니다. 싸우고 이재명 당대표도 노무현의 길 성공한 전태일이라는데 전태일의 길을 저는 갈 것이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왜냐? 그게 자기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길을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 제일 무서운 게 생존권 차원이거든요. 사는 길을 마다할 사람은 보니까 아무도 없었다. 공자도 노사도 석가도 예수도 죽으면 살리라는 그 자기들 사는 길로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도 자기 사는 길로 갈 것이다. 그게 노무현의 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법적 틀에서 이 우리나라 법조계가 제가 그동안 쭉 보면은 이 대법이든지 일반 법원이든지 검찰이든지 이 정치적인 부분하고 완전히 따로 노는 거는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사는 노무현의 길을 간다면은 또 다르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마지막에는 어쨌든 간에 그 검찰 수사에 덫에 걸려가지고 그런 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뭐 이인규 지금 당시 중수부장이 책을 내고 지금 이 시계 부분 뭐 전부 다 팩트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들 내년 총선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검사 출신이니까 뭐 그런 말을 하던데 총선에 아마 검찰 출신들은 다 한 번씩 생각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여러 군데에서 지역을 아마 짚어볼 것이고 내 떡을 아마 챙기고 이럴 건데 지금까지 국힘이 이재명의 리스크 때문에 나름대로 국정 운영에서 그 틀을 유지했다면 총선은 민주당은 오히려 윤석열 리스크 때문에 나름대로 덕을 보지 않을까 싶은데 양쪽 다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이재명은 저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올 가을 뭐 이야기가 많잖아요. 예. 가을 이야기가 많은데 그 가을이 되기 전에
아마 어떤 민주당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요. 그 판에서 다시 살아남는 길을 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오히려 내년 총선은 저는 이항 소장님 말에 동의하는데 경제가 문제다고 봅니다. 문제는 경제다. 이 경제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일본과의 그 관계에서도 얼만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미국과의 어떤 속에서 그게 여러 가지 반도체나 지금 수출이 반도체 때문에 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국민 경제를 갖다가 내년 총선 때 내년 초에 어느 정도 잡아내느냐. 지난 총선 때도 국힘이 180석까지 이야기되다가 코로나에 대한 좀 발빠른 대응이랄까요? 문재인 정부의 대응과 전국민 지원금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자영업자들 마음을 이 최저임금제 뭐 그 소득 주도 성장에서 되돌린 거 아닌가? 그게 저는 성공 요인이었다.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데 과연 이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이 현 정부가 끌어낼 것이냐. 이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죠. 세계적 경제와 맞물려 가는데 그런 점에서 전 주목된다고 봅니다. 세계 경제가 좀 심각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뱅크론과 폐쇄 조치로 시작된 시스템 리스크가 있고요. 크레딧 스위스가 오늘 보니까 UBS에서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더만요. 그래서 우리 이 금융하면 세계 경제 위기가 연상되는데 지금 황 소장님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제가 볼 때요. 뭐 크레딧 스위스나 또 미국의 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지금 두 개가 터진다는 건 나갔는데 어제 주식시장에서 퍼스트 리퍼블릭이 40조를 갖다가 11개 은행이 투자해서 막았는데도 주가가 47%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10분의 1일 주가에 열흘 전에. 그래서 결국은 저게 부도가 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숨겨진 그동안에 이 달러나 화폐를 남발해 가지고 그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이 남발된 달러가 계속 지금 그 인플레이션을 낳고 있는데 이 속에서 갑자기 이제 금리를 1년 만에 한 4.5%가 올라가니까 이 속에서 금융기관들이 그걸 방만하게 투기성 상품에 운영했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처럼 예대 마진이 아니라 대부분 위험성이 높은 투기성 상품에 많이 투자를 하죠. 그랬다가 지금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 부동산에서는 또 안 터졌다는 거예요. 부동산 부분이요. 지금
지금 현재 은행의 자금 운용 포트폴리오 상에서의 채권 투자가 MBS하고 채권 투자가 문제가 돼서 그렇지 부동산 게 터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못 막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저런 일이 유럽까지 해서 은행 부도가 또 잠잠하다가 또 터지고 이렇게 되면서 막판에는 완전히 그냥 도미노식으로 터져 나가기 때문에 그 리먼 브라더스 하나를 희생시키고 그때 당시에 보면 베어스턴스나 워싱턴 뮤추얼을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인수를 했죠. JP 모건이요. 그래가 그 위기를 덮어버렸는데 이번에는 벌써 세계가 넘어갔고 또 세계 9위 투자은행이 지금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더 크게 터질 건데 문제는 한국에서 지금 부동산 PF 대출을 제2금융권이 지금 수습이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저축은행과 증권회사, 중하위 증권회사, 보험회사, 캐피탈 등이 부도가 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절반쯤이. 지금 현재 3천억이 가계부채고 부동산 담보 그 PF 대출이 200조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3천조가 가계부채하고 전세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터져 나가면서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은행의 보호 예수에 대해서 대형 사고가 나오면 전액 보장을 해주겠다고 5천만 원이 아니라 정부가 그런 방안도 좀 수습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근데 문제는 터져서 난리가 날 때까지 정부나 그러니까 재경부나 한국은행이나 그 다음에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한국은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터질 거라는 거죠. 위기가 심각하다고 국민들 앞에 알리거나 그래 안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안전하다 하다가 터졌을 때는 거의 수습이 미국처럼 신속하게 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제 생각은 터진다. 터지면서 그것이 일반 5대 시중은행도 터진다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3월 달쯤 터질 거라고 전에부터 그랬잖아요. 3월 달에 터지잖아요. 안전하다 하고 터진다니 생각나니까 한강다리 생각나네. 6.25. 저도 뭐 어찌 뭐 하다 보니까 사업을 일찍 해가 93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왔는데 생각해보면 97년도 IMF가 있잖아요. 유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IMF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아 비교가 안 돼. 크다. 예, 비교가 안 될 정도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그런 위기 상황에 대처 못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 시점에 정권을 잡고 있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YS도 그때 뭐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았지요. IMF 경제 위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좀 하려고 해서 노동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야권이 협조를 안 해줘서 할 수 없이 단독 처리하다가 그래 된 거 아니냐. 그 당시에 야당이 좀 도와줬으면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았느냐. 물론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YS 정부의 책임이 면피가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 당시 97년도에 비교를 해볼 때 지금 현재 국민들의 어떤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국민들의 결집력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위기 상황에 맞췄을 때 우리 사회가 그것이 IMF와 같이 그런 식으로 대처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보건대는 사실 어느 정부가 들어서서 YS가 개혁을 제일 주도적으로 했지만 어느 정권이고 간에 정치 사회 개혁 문제 이 이슈를 갖고 1년 이상 끌고 가갖고 잘 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취임이 지금 5월 달이면 이제 한 달 남짓이면 취임 1년이 됩니다. 해서 윤석열 정부는 정치 사회 개혁과 관련됐던 또는 그 이슈와 관련된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못 짓더라도 그거는 그대로 가더라도 1년 이후는 국민들한테 그 이슈를 갖고서 국정을 주도하고 지지를 끌어가는 그 모습만으로 갖고는 지금 현재의 지지율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런 식으로 지지를 하다가 보면 똑같은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 위기 상황이 터지면 국민들로부터 오는 어떤 이 비판적 여론
역풍이 훨씬 더 커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황 소장님이 지적한 부분이죠.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오픈한 상태에서 위기가 오면은 국민들도 스스로 나름대로 대비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방도를 찾을 수가 있고 경제각 주체들이 근데 괜찮다고 하다가 만에 하나 상황이 터져버리면은 정부의 신뢰성뿐만 아니고 국민들의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경제 주체들이 각각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 우리가 국민들한테 현재의 경기 위기 상황이냐 제대로 본인 개인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물어보면은 다 답이 없다 그래요. 경기 위기 상황이고 답이 없다 그래요. 그걸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윤석열 정부는 이제는 전당대회가 끝난 이상 경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챙겨야 될 상황에 왔다. 그러고요. 예, 차 교수님. 예,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인데 미국 시간 어제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올해 그 미국 경기가 침체가 온다고 지금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SVB 은행처럼 그런 조그마한 지역의 중소은행들이 미국 전체 줄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은행들이 위험에 빠지니까 이렇게 돈줄이 막히는 거죠. 그럼 생산 소비가 다 차질이 생기고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 랜딩을 못하고 하드 랜딩 그래서 아예 하드 랜딩도 아닌 로 랜딩까지도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오늘에서 오늘 지금 한국 뉴스 지금 금융시장도 상당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늘 뉴스는 지금 그런 미국발 일을 아주 그러니까 뭐랄까 둠스데이 시나리오 같은 그런 보도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슬아슬한데요. 사실은 근데 한국은 지금 이 미국발 경제 폭풍보다 더 위험한 것이 사실은 한국의 이 소위 기저 체질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취약한 요소가 많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앞서 우리 양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채가 3,000조 가까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2,555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또 더 늘었기 때문에 거의 한 3,000조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아까 전세하고 합해서 그렇다. 전세하고 합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체만 1,876조인가 그러고 전세가 합쳤어요.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금 이것도 지금 상당히 지금 위험하거든요. 지금 제2금융권에 위험 노출돼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대출 규모만 200조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이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어요. 모역 적자가 지금 3월까지 200불이에요. 작년에 총 472억 불인데 올 3개월 만에 거의 절반의 작년에 육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정말 지금 아슬아슬하게 보인다는 거죠. 2008년도에 미국발 경제위기, 금융위기는 우리가 잘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그때는 중국이 정말 큰 버팀목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작년에 코로나로 문 닫고 난 뒤, 그리고 또 지금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지금 또 이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긴장, 지금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지금 중국하고 우리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빌 언덕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앞에 정치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앞서 우리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정치의 표심을 가르는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정치 표심을 떠나서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절박한 상황 위기로 내몰릴 수도 있다. 97년도 IMF 이상의 큰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 그런 공포감이 저도 지금 슬슬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야 정치권들이 지금 인식 자체는 너무 나이브한 것 같다. 이 방송을 뭐 보시는 이 뭐 정책 당국자들 아니면 또 정치하시는 분들 좀 더 이 경각심을 좀 높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금방 그 차 교수님께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을 네. 말씀하셨는데 이 우리나라의 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 경제 정책과 여러 가지 경제 동향 이게 대해서 국제기관이죠. 네. 예, 가장 이렇게 많은 연구원과 있는 데인데 이 1개월 전에 경기 둔화가 심화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번 달에는 아예
경기 부진이 이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강하게 바꿨어요. 근데 금방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쏟아지고 있죠. 그 쏟아지는데 지난 차 교수님 지적한 대로 2008년도는 중국과의 어떤 그 관계가 상당히 우리가 그 2008년도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도움이 됐다 이러는데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그 무역량이 1위 국가 아닙니까? 그 지금 국가 1위죠.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에 경제 제재를 했다가 지금 리오프닝 경제활동 재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효과가 아직 찾기 힘들다. 그렇죠. 이런 분석을 하거든요. 대중 수출이 24.2%가 줄었대요. 이게 근데 앞으로 점점 심화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중 패권 정쟁 속에서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중국과의 그 관계가 더 활성화돼야 되고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이 아까 다들 이야기했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그 3자 변제를 해서 일본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하느냐. 그게 과연 미래를 잇느냐.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미래를 풀려고 하는 이 제3자 변제 윤석열의 일본에 대한 어떤 그 대응이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오히려 발목 잡게 한다. 어렵게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금방 그 다들 이야기한 대로 이게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한미 동맹의 강화, 한미일 체제의 어떤 경제 안보 동맹의 강화 속에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밀어 나가겠다는 건데 이게 오히려 거꾸로 간다는 거죠. 지금 중국과의 관계는 이 상호주의 입장에서 서로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우리가 모호한 스탠스로 나가는 게 해법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 말하자면 한미일과 북중 내 우리가 맨 앞에서 전선에 선 사람으로 되니까 그걸 중국과 맞닿아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랬을 때 이것은 우리 안보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거꾸로 초래할 뿐더러 특히 경제에서는 막심한 우리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우리가 자초한 꼴이 되는 거죠. 그게 전에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중국 관계에서. 근데 그때는 사드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먼저 자초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지도자로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이 부분이 우리 경제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해법과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효과가 됨으로써 우리 경제에서 참 깝깝하게 이렇게 암울하게 되는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국민적 요구와 어쩌 말하면 기업들의 요구도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 윤석열 정부도 변화를 깨할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총선을 떠나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치가 경제를 말아먹는다는 말이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이번에도 그 꼴이 되지 않나. 지금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 경제에 자기 어떤 그 자국의 어떤 이 노동자와 기업 위에 충실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는 붕 떠 있다라는 말을 들으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한중 저기 경중 안미라고 했는데 그게 앞으로 작동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끝났다고 봅니다. 예. 중국의 개발 방식에 한계가 왔어요. 그 중국이 거대한 경제를 갖다가 소수가 이렇게 판단해서 끌고 가는 방식에 한계가 왔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회복지가 없고 또 지금까지 저임금으로 해가 왔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 기술력으로 받쳐서 가는 부분에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갖다 차단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인류 명품을 하나도 못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저임금으로 싸게 생산하는 데서 이제 고부가가치를 이렇게 낳는 산업으로 가는데 실패했는데 지금까지 중국을 끌어온 거는 건설업과 인프라인데 이건 중국 정부에 보이지 않는 부채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중국하고는 선을 좀 긋고 이 다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하고 같이 가다가는 중국이 제가 볼 때는 1, 2년 안에 저는 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대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
제가 한 말씀 못하면 저도 뭐 우리나라 수출 다변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 저도 100% 동감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남방 외교 지난번 문재인 네. 그때 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 지금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물론 뭐 지금 완전 뭐 UAE다 사우디다 뭐 이렇게 시장을 개척한다고 뭐 대통령이 뭐 지금 제1호 영업 사원으로 뛰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건 뭐 이게 수출 다변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제가 황 소장님하고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저는 중국이 과연 끝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중국의 지금 권위적인 그러니까 시진핑 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거지만 사실은 중국을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상황 자체가 과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국을 좀 도와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계의 이 공급망 구조 속에서 중국을 갖다가 일종의 이 뭐랄까요 최종 소비재 중간재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부분을 다 차단시켜 버리면 중국이 갖고 있는 저런 기술적인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곧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이 저런 식으로 반도체 따돌리고 이 첨단 부분 따돌린다고 한다면 중국이 그냥 그러면 우리 그러면 한 방법 없어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저는 오히려 그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미국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을 통해서 가치 동맹이라는 걸 통해서 중국을 근시주의 국가라고 해서 상당히 이렇게 이 국제 경제 체계에서 이 몰아내는 방식 자체가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미래와 우리의 그 미래의 그 상관관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스페셜 인터뷰를 통해서 전문가한테 좀 깊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자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